워런 버핏 할아버지는 뭘 가장 많이 사고 팔았나? 네. 매수매도 탑5를 보시면은 우선 요 매수 숫자와 매도 숫자를 보시면 확 티가 나는 게 역시 사는 것보다는 파는 데 집중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네요. 워런 버핏 할아버지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주식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네. 엄청나게 많이 파셨고 네. 매수한 주식들도 이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워런 버핏의 13F 포트폴리오의 총액 추이,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들고 있는 미국 주식 현물 추이를 나타낸 건데요. 규모 추이를 보시면은 24년 한 해 내내 규모를 줄여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채부심과 에릭의 거장연구소 시간입니다. 사실 제가 에릭을 불러서 올해 투자 포트폴리오가 좀 좋아졌습니다. 왜 좋아졌냐? 작년까지는 미국이 이제 뭐 대세장이었지만은 많은 거장들이 미국 약간 솔직히 올해는 조금 별로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또 거장의 색깔로 얘기를 했고 그걸 또 저도 좀 반영을 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을 모아가는 것이 맞지만 작년에 뭐 25%씩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 주식이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한국 주식에 대한 그런 조롱이 너무 좀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또 컨센서스에 반하는 것이 시장의 특징이다 보니까 그래서 에릭이 그런 부분을 소개해 줬을 때 그런 것 같다 했었는데 이제 한 3개월 정도 돼가고 보니까 확실히 거장들의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올해 미국장이 조금 그럴 것 같고 다른 데가 특히 중국장 좋을 것 같다는 얘기하면 우리 댓글들로 막 중국이 어떻게 좋습니까? 막 이랬었는데 항상 테크 막 올라간 거 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에릭을 또 모시고 이 거장들의 또 포트폴리오를 까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이제 에릭. 네, 안녕하십니까. 에릭의 거장연구소의 에릭입니다. 이게 참 요런 시즌 되면 제가 또 바빠지는 시즌인데 네. 13F 시즌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13F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뭔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미국에는 제도가 있습니다. 운용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의 기관들은 매 분기별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운용자산이 1억 달러라는 기준은 이제 웬만한 미국 기관은 그냥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뭐 다 포트폴리오를 제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그 분기별로 이제 저희가 쫓아가는 그 구루들이 네. 진짜 실제로 말은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뭘 사고 팔았나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의하실 점이 일단 시차가 있습니다. 일단 이 분기에 바로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게 아니라 분기가 끝나고 45일이 지나기 전에 공개되기 때문에 지금 공개된 거는 24년 4분기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구루들의 포트폴리오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누락이 있습니다. 미국 주식 기준이기 때문에 뭐 코스피에 상장된 주식이라든지 유럽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포함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파생 상품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왜곡이 있는데 옵션 같은 경우는 이제 옵션을 직접 주고 산 금액인 프리미엄 금액이 이제 네. 반영되는 게 아니라 네. 그 기초자산 가격 있잖아요. 그걸로 반영이 되기 그렇군요. 때문에 상당히 큰 왜곡이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가장 크게 좀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제가 설티프 할 때마다 그대로 따라 사면 되나?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대로 따라 사면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단순히 이거 뭘 샀습니다 소개하는 게 아니라 왜 샀을까요? 라고 이제 추론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추론하는 과정에서 논리나 이런 거를 보시고 이거 이런 아이디어로 샀으면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좀 본인 걸로 만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시작하면서 컴플라이언스 노트가 되게 좋았는데 뭐 본 영상은 뭐 투자의 매수 매도를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투자에 있어서는 투자라는 말 자체는 자기의 계산으로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 생각을 어떤 걸 하고 있냐 제일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가보죠. 네, 그럼 우선 하겠습니다. 우리 이분을 네. 빼놓을 수가 없죠. 가장 위대한 투자 고트. 워런 버핏 할아버지는 뭘 가장 많이 사고 팔았나? 네. 매수매도 탑5를 보시면은 우선 요 매수 숫자와 매도 숫자를 보시면 확 티가 나는 게 역시 사는 것보다는 파는 데 집중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네요. 워런 버핏 할아버지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주식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네. 엄청나게 많이 파셨고 네. 매수한 주식들도 이제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네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워런 버핏의 13F 포트폴리오의 총액 추이, 그러니까 워런 버핏이 들고 있는 미국 주식 현물 추이를 나타낸 건데요. 규모 추이를
보시면은 24년 한 해 내내 규모를 줄여왔습니다. 네. 그래서 미장을 계속 줄여왔고 실제로도 뭐 계속해서 버크셔 해서웨이가 뭐 현금을 역대급으로 쌓아뒀다라고 보도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워런 버핏도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런 시기에는 현금 보유가 좋은 것 같다라고 직접 코멘트를 하기도 했죠. 네. 그러면은 이제 워런 버핏의 13F 중에서 이번에 볼 게 없는 거냐? 제 생각에 볼 게 한 종목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후계자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했죠. 근데 이제 후계자한테 다 맡긴 건 아니고 네. 아직까지는 소액 네. 투자는 후계자들이 하고 네. 좀 이제 규모가 되는 투자는 그래도 버핏이 직접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그 규모 구조로 봤을 때는 이 매수매도 탑5 중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라는 회사는 네. 버핏이 투자한 거 아닌가라고 좀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하는 회사예요? 컨스텔레이션 브랜드가? 네, 아, 컨스텔레이션 예. 브랜드는 주류 업체입니다. 네. 주류 업체면 좀 버핏이 술을 안 마시는 걸로 유명한데 네. 버핏이 자기가 직접 쓰는 걸 또 이제 매수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아, 그렇죠. 술 안 마시는 버핏이 이게 왜 주류 사진을 업체를- 보자마자 코로나 맥주가 있고 이거 보니까 이제 바로 알겠네. 아, 이 회사가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네, 회사였구나. 코로나 네. 맥주 모델로부터 시작해서 뭐 위스키나 와인 같은 술도 파는 주류 업체인데 네. 그럼 이 회사를 왜 샀을까? 네. 우선 버핏이 산 기간이 네. 한 이쯤입니다. 아, 그러니까 물론 그렇죠. 버핏 그렇죠, 이게 그렇죠. 주가가 하향하고 있는데 버핏이 아마 이 기간에 매수를 했거든요. 왜 매수를 했을까? 매수한 다음에 지금 더 떨어져 있죠. 지금 사면은 버핏보다 평단을 네. 낮출 수 있는 네. 기회이긴 한데 이게 이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선 이 기업이 이제 맥주도 팔고 와인이나 이제 위스키 같은 증류주도 파는데 맥주는 잘 팔리는데 네. 이 와인 및 이 위스키 같은 증류주 사업이 매출의 20%를 차지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지금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 그래요. 비싼 술이 잘 안 팔려가지고 네. 이 사업에서 와인 및 위스키 사업에서 적자가 나다 보니까 여기에 발목을 잡힌 면이 크고, 그 다음에 이 맥주 중에서 주류 모델이 아까 말씀하신 코로나 그리고 모델러거든요. 특징이 둘 다 멕시코 맥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기업이 멕시코에서 라이센스를 따서 거기서 맥주를 생산해서 미국으로 들여와서 파는데 네. 트럼프가 관세를 때려버리면 아. 또 거기 영향을 받을 그런 공포 때문에 주가가 뭐 대선 시즌부터 시작해서 뭐 관세 트럼프 입에서 관세 얘기 나오니까 바로 그냥 수직으로 하락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답이 없어 보이는 주식을 왜 샀느냐? 버핏이 그래도 산 이유가 있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아까 발목을 잡은 이 와인이나 위스키 증류주 사업부를 정리를 한대요. 이제 네. 이 회사가 우리는 잘 팔리는 맥주에 집중을 하고 네. 안 팔리는 사업은 정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회사가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현금 흐름 창출을 해놨고,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멕시코에서 맥주를 생산해서 들여오는데 지금 거기에 한 3년 동안 멕시코 공장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 설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설비 투자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 네. 이상 캐펙스 나갈 게 없고, 그리고 설비 투자 때문에 설비 투자가 완료가 되면은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은 떨어지고 생산성 올라가면 여러모로 현금 흐름이 상향이 될 것이다라고 기업 자체적으로도 이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현금 흐름이 확대되니까 이걸로 뭐를 하냐? 버핏이 좋아하는 짓을 하겠다. 아. 자사주 매입하고 예. 배당하면서 예. 주주환원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무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순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하죠. 순 레버리지 비율을 한 3.0 이하로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부채도 잘 관리하면서 현금 흐름도 늘어나는데 그걸로 버핏이 좋아하는 주주환원 잘 하니까 그래서 매수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버핏 같은 경우는 이제 매크로를 아주 뭐 심각하게 보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네. 뭐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뭐 멘트는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그루들이 트럼프 관세에 대한 멘트를 한 걸 보면은 정치쇼 측면이 크다, 시장이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 너무 공포에 떨고 있다라고 한 멘트를 봤을 때는 네.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매수를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버핏이 좋아할 만한 그런 기업이네요. 저는 버핏이 리스펙스러운 거는 자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작년 4분기처럼 작년 연간으로 좀 그랬는데 테크주들이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올라갔고, 그런 비싼 구간에서는 자기가 운용해서 샀을 때 큰 돈 벌기보다는 이럴 땐 피해 간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난 이때 그냥 아무것도 안 할게라를 계속 보여준 거여가지고 그런 부분이 대단한 것 같아요. 많은 투자자들이 자기 자신을 몰라가지고 내가 뭐 뭘 잘하는지 잘 모르다 보니까 공경에 빠지는 게 많거든요. 역시 버핏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기업의 아까 현금 흐름을 토대로 버핏이 좋아하는 짓들을 잘할 거고 현금 흐름이 앞으로 늘 건데 네. 그럼 이 기업의 장점인 현금 흐름 대비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일까라고 보면은
확실히 저평가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빠지면서 크게 하락을 했으니까 네. 이 정도면 이제 버핏이 참을 수가 없죠. 아 그러네요. 네, 여기까지가 버핏이었고 다음은 전설적인 트레이더 아니겠습니까? 레전더리. 제가 샌디 제일 정말 밀러입니다. 인정하는 이거는 뭐 인베스터든 트레이더든 할 것 없이 전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 드러큰밀러가 진짜 짱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네, 30년 연평균 수익률 30%, 그리고 30년 동안 손해를 본 해가 단 한 해도 없다. 이것도 본인 주장이 아니라 회계 감사를 받은 기록이래요. 네. 그래서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고 뭐 조지 소로스의 뭐 직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지 소로스의 파트너 아닌가. 네. 그러니까 본인도 드러켄밀러를 자기 파트너라고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영란은행을 이제 파운드화를 공매도해서 영란은행을 무릎 꿇린 그 투자 아이디어를 직접 입안한 사람이 드러켄밀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정말 역대 최고의 트레이더 중 한 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역대 최고의 트레이더 중에 트레이더는 뭘 사고 많이 팔았을까? 보면은 저는 이제 매수한 종목들을 보니까 본인 뷰대로 샀구나 네. 하는 게 바로 좀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본인 뷰가 어떻는지 우선 보면은 AI 같은 경우는 뭐 LLM을 만들고 칩을 만들고 이런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메이저 플레이어보다는 이 AI 기술 때문에 수혜를 받을 비용을 줄어들고 생산을 늘고 이런 수혜받을 업종에 좀 더 집중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앞으로 2, 3년은 AI 인프라 열심히 깔아야 돼라고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매크로 전망에 대해서는 시장과 경제는 최소한 6개월은 괜찮다. 네. 이게 작년 말에 했던 거죠? 그렇죠. 네.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사회의 큰 변화가 한 25년에 기대가 되는데 그 변화는 반드시 자산 가격의 큰 변화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시각으로 한번 보면은 우선 이 테바는 제약 기업인데 네. 이게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해당이 되고 또 아마존은 아마존 하면 AWS 아니겠습니까? 네. AI 인프라에 빠질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UAL은 이제 항공사인데 항공사 같은 경우 또 경기 민감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드러켄밀러가 6개월은 경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경기 민감주 매수하는 것도 좀 납득이 됩니다. 그리고 UAL 말고도 뭐 델타나 다른 항공사도 다 같이 사버렸다라고요, 그냥. 네. 그리고 SLM은 이 기업이 이제 민간 대출을 하는 기업인데 네. 네. 주로 이제 학자금 대출합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때 학자금 대출 탄감 정책을 펼쳤잖아요. 예, 근데 예. 이제 트럼프가 그거 굉장히 반대했고 그래서 이게 맞아요, 트럼프 맞아요. 테마주였어요, 대표적인. 또 이제 큰 변화가 오는 네. 그런 기업이라서 역시 본인 뷰대로 매수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많이 매수한 기업이 테바라는 건 뭐냐 하는 회사인가? 바이오 회사인데 주로 이제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를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뭐 신약 네. 개발부터 시작을 해서 신약 제조 공정 과정에도 공정 최적화를 위해서 AI 기술을 도입할 만큼 상당히 AI 친화적인 기업이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앞으로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한 것 같은데 실제로 바이오 하면은 AI 수혜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을 분야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 네. 그래프는 이제 아크인베스트에서 캐시우드로 유명한 아크인베스트에서 만든 도표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 제약회사들이 이제 신약 개발하려고 R&D 비용을 쓰잖아요. 그거 대비해서 투자 수익이 얼마나 되냐를 네.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근데 198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하향 해왔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는 뽑기라고 하잖아요. 네. 신약 그러니까 개발 신약 개발을 성공률은 해도 별로 좋지 그쵸. 않았군요. 크게 늘지 장기적으로. 않았는데 인건비 늘고 재료비 늘고 이러니까 투자 금액은 커져가지고 이거 신약 개발하는 투자 수익률이 안 좋았는데 앞으로 AI 때문에 네. 신약 개발 성공률이 올라가면서 이 투자 수익률이 극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바이오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고 캐시우드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드러켄밀러도 테바에 베팅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매수 목록을 보면은 네. 이걸 왜 샀지 하는 게 있는데 네. 아까 스케쳐스 있더라고요. 스케쳐스입니다. 스케쳐스 뭐 다들 아시는 운동화 브랜드죠. 스케쳐스를 도대체 왜 산 거야? 라고 해서 들어봤더니 이 정도면 살만하네 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선 스케쳐스 같은 경우는 나이키가 한 2년 동안 부진하지 않았습니까? 예. 나이키가 부진한 틈을 타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런 데커스, 그러니까 호카의 데커스가 나이키 부진할 때 다 성장했고, 그다음에 요새 클라우드라고 이제 네네. 온이라는 회사의 그 신발이 또 성장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스케쳐스도 잘, 이게 나이키 빼고 다 잘 나가네. 네, 나이키 빼고 네. 다 이게 잘 나이키 나가고 하나가 있습니다. 죽어주니까 이제 다 해피한 그런 상황이네요. 스케쳐스 엄청 주가가 괜찮았네요. 지난 한 3년간. 네, 스케쳐스가 진짜 얼마나 또 실적도 괜찮은지 보니까 위에는 이제 스케쳐스의 매출, 연도별 매출, 연간 매출인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게 상승하고 있고 뭐 단순히 매출만 는 게 아니라 마진도 극적으로 좋아지고 네. 그리고 EPS도 덩달아서 굉장히 좋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퍼레이팅 마진이 10% 정도 영업이익률이 한 10%쯤 되는구나.
그로스 마진이 50%대니까 판관비를 40%나 쓰고 있네. 그리고 매출이 9빌리언 정도. 어쨌든 1년에 10%씩은 이제 따박따박 올라가고 최근에 좀 많이 뿜었네요. 23년, 24년 한 지난 2년 동안. 네, 최근에 네. 잘 팔리게 된 네. 이유가 스케쳐스가 또 유행이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재용 회장도 아 그래요? 재판 갈 때 신어가지고 또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또 이제 그렇구나. 레트로 열풍이 불면서 이제 네. 스케쳐스가 상당히 또 인기를 얻고 있고, 스케쳐스 같은 경우는 이 운동화만 파는 게 아니라 작업화도 팔고 패션화도 파는데 네. 그 각자 그 각 제품 라인이 서로 자기 잠식 없이 상당히 또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팔렸냐를 보면은 이 스케쳐스를 풋라커 같은 신발 판매 소매업체에서 파는, 그러니까 도매 판매도 도매 판매가 한 60% 정도 되고 스케쳐스가 직접 하는 DTC가 한 40% 정도 되는데 둘 다 올해 한 10% 두 자릿수 성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역별로 봐도 지역별로 상당히 골고루 팔고 있습니다. 북미 지역에는 50% 팔고 아시아나 유럽, 중동 이쪽 지역에서 나머지 50을 팔고 있는데 다들 한 10%씩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지역별 판매가 미국에서 40% 정도 팔고 해외에서 60% 정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거에 비해서 실적에 비해서 밸류는 크게 인정을 못 받는데, 이게 TTM 기준인데요. PER로 보시면 나이키가 25 정도, 스케쳐스는 한 15, 이 제휴 업체 평균이 한 22 정도 되는데, 22, 23 정도 되는데 이거보다도 낮은 수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근간에는 중국이 좀 자리를 잡고 있는데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국가에서 다 잘 팔리고 매출이 증가를 했는데 근데 중국에서만 감소했습니다. 중국에서만 중국 경기 부진으로 중국 매출이 거의 두 자릿수가 빠졌고요. 네. 근데 이제 다각화가 잘 돼 있다 보니까 아시아에서는 오히려 판매량이 좀 늘었습니다. 중국에서 딴 데 다 잘 팔려가지고. 그리고 중국 경기 부진 외에도 이제 역시 관세 공포가 또 스케쳐스를 짓눌렀는데, 아까 보셨듯이 60%가 해외 매출인데 근데 이제 관세 보복을 받으면은 스케쳐스가 두드려 맞는 거 아닐까라고 이제 실적 발표 때도 이 최고 경영자가 우려스러운 말을 또 한 바가 있거든요. 네. 그 이후로 또 주가가 또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네네. 관세 공포 때문에 또 짓눌려서 이렇게 좀 밸류에이션이 낮은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전체적으로 스케쳐 설명을 이제 다 하신 건가요? 네. 이런 그 미국의 내수 소비재들 중에서 사실 이 기업은 이제 글로벌한 그런 소비재, 필수 소비재라고 봐야 되는데, 미국의 내수 경기가 요새 안 좋다. 요즘 그러니까 지금 찍는 2월 말 기준으로 여러 지표들이 꺾이고 있잖아요. 소비 심리도 꺾이고 지표도 꺾이고 이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가 다이소 잘 되는 것처럼 미국도 중저가 이하 세그먼트는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타벅스 주가는 이제 지난 한 2년 동안 소위 절었지만은 막 더치브로스 같은 그런 회사들 보면은 젊은 애들이 좋아하고 양 많고 오히려처럼 백다방 같은 건데, 이제 그런 데 주가는 또 뿜었거든요. 그리고 신발도 뭐 사실은 뭐 나이키나 이런 호카가 다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것도 약간 젊은 세대들이 또 그 안에서 보면은 막 신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드러큰밀러는 밑에 리서처를 되게 젊은 리서처들을 많이 두고 있어가지고 AI 처음 나왔을 때도 막 쓰고 퍼플렉시티 막 쓰고 맨 먼저 썼던 사람인 걸 보면은 어쨌든 그런 감성이 빠른 사람이라 가지고 관종으로 넣고 이제 저도 공부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좋네요. 주식 매니저가 이런 기분이었구나. 애널리스트가 와서 세미나 해주면 그래 좋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 이제 대가들을 계속 얘기해 주실 거잖아요. 네네. 근데 또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 영상 너무 길게 찍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버핏이랑 드러큰밀러라는 그런 레전더리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은 걸로 이제 요거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 또 레전더리가 될 인물들이 많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또 불러가지고 또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